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졸사회 1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도 이제 5단원의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시간에는 다양한 지역 변화에 대한 내용들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지역 개발로 인해서 나타나는 지역 변화의 여러 가지 양상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전 시간 말미에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역 개발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효과도 있지만 분명히 거기에 폐단도 나타날 수 있을 거거든요.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들도 있을 것이다. 또 지역을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보이게 하는 데에 어떠한 노력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내용에 있어서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다시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내용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우선 첫 번째, 지역 이미지 형성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지역의 이름을 딱 들었을 때, 그 지역이 어떤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이미지들이 있죠. 그러니까 강원도 태백, 사북지역, 정선, 이러면은 과거에는 이게 탄광으로 되게 유명했어요. 그 광부들이 이렇게 채탄하시는 그런 곳으로 되게 유명했고, 겨울철이나 이런 때는 특히 채탄 작업하다가 갱도가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다치거나 또 돌아가시거나 이런 사고들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의 이름만 딱 들으면 되게 왠지 시커머리 쭉쭉한 그 이미지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지역마다 다른 어떤 환경, 역사, 문화적인 특성들을 가지고서 그 지역의 어떤 나름대로의 이미지들이 있어요. 고유한 정체성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정체성이나 특징이 없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냥 사람 사는 데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곳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곳들에 있어서는 이러한 정체성을 나름대로 형성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게 지역 이미지 형성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죠. 어떤 지역? 그러면 이 지역은 그래 뭘로 유명한데 이런 정도는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되면서 특히 이 지역 이미지 형성을 위한 노력들이 상당히 많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것들, 이 지역 이미지 형성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지역마다 각종 축제들을 합니다. 한평 나비 축제, 양양 송이버섯 축제, 그다음에 굉장히 유명한 부산 국제 영화제, 부천 판타스틱 문화제, 광주 비엔날레 등등등등 이러한 지역마다 각각 어떤 지역의 특색들을 찾아가지고 지역 축제들을 많이 해 나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지역의 축제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을 알리고 지역의 특색을 좀 부각시키는 그러한 노력들을 많이 해나가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되면서 지역끼리 서로 이제 그러한 것이 경쟁이 붙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제 뭐까지 해요? 평창에서는 동계올림픽도 유치를 하고 인천에서 아시안게임 유치하고 그러한 것들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역 이미지가 형성이 되면 지역 경쟁력이나 주민들의 정체성 형성과 자긍심 향상에 기여한다. 다시 말해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역 경쟁력이 향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 자체도 그래 내가 사는 동네는 이러한 동네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조금 자부심도 생길 수 있을 겁니다. 특히 그런 대규모의 축제들이나 대규모의 행사들을 좀 성공리에 마쳤다. 그러면 그래 아시안게임을 동계올림픽을 성공리에 마쳤어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자부심들이 주민들한테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역의 이미지가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지역 홍보 활동입니다. 이 지역 홍보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지역을 어떤 하나의 상품, 브랜드화 한다라는 거죠. 지역을 브랜드화 해가지고 지역의 이미지를 만들어 알리는
이른바 장소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 장소를 널리 알려가지고 우리 지역에 놀러 오세요. 지역 홍보하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6시 내 고향이라든지 그런 프로들을 보면은 리포터들이 막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나는 맛있는 음식도 막 이렇게 먹으면서 막 홈쇼핑처럼 막 리액션도 과장되게 하고 그리고 어디 가서 놀면 와 신난다 막 그러고서는 나중에 그 지역 주민들 쫙 다 모아놓고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고장 어디로 놀러 오세요 막 이렇게 손 흔들고 끝나잖아요. 똑같아요. 어딜 보나. 자, 그런 것들이 장소를 홍보해서 그 지역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여행도 하면서 돈도 쓰고 먹을 거 사 먹고 잠도 자고 이러면서 돈 써가지고 그 지역의 경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장소 마케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소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지역 홍보 활동이 장소 마케팅의 한 종류다. 아까 지역 이미지 형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지역을 널리 알리는 그러한 방법들. 그래서 어떠한 것들을 합니까? 지역을 알리는 데 있어서 아까 얘기한 이미지 형성하는데 축제 같은 것도 활용을 한다고 그랬지만 쌀 같은 거 만들 때요. 쌀. 우리는 이천 쌀을 굉장히 좋은 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디 쌀 이렇게 지역 명칭이 붙으려면 그 지역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도정을 어디서 했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쌀을 어디서 깠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천쌀, 철원쌀, 평창쌀, 이렇게 브랜드가 붙는데요. 그러면 쌀 자체가 어디 쌀이다.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요즘에 되게 많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정부미 주세요, 일반미 주세요. 그냥 그러고 먹었는데, 이제는 그 지역에서 나는 쌀만 먹는다라든지. 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생산이 되는 모든 산물에 대해서 고유의 브랜드 마크를 붙이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강원도도 그럴 거고요. 각각의 어떤 농산물을 내는 곳에서는 각자의 브랜드를 가지고 홍보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 홍보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역 이미지도 개선이 되고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관광객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각종 첨단 문화 산업이 계속해서 유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죠. 경주 지역을 가면요. 경주 지역은 옛날에는요. 수학여행지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간다. 그러면은 따질 것 없이 경주였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신혼여행은 제주도, 수학여행은 경주. 딱 공식화가 돼 있었습니다. 공식화. 그래서 수도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이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갈 일은 없잖아요.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냥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가고 수학여행은 경주로 간다. 그러면 경주는 고등학교 때 딱 한번 가보고 끝이야. 저도 개인적으로 경주는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가보고 지금까지 못 가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폐단을 이제 조금 없애보자라고 하는 거죠. 경주 지역에서 그런 거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경주라고 하는 곳은 옛날 신라의 도읍이 있었던 금성 지역이니까 신라와 관련된 유적들을 이렇게 알기 쉽게 정리해가지고 나름대로의 어떤 테마파크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신라 밀레니엄 파크라고 그래서. 그러면은, 경주 가면은 너네들 뭐 보니? 그러면은, 첨성대 봤어요? 불국사 봤어요? 토암산 올라가가지고 해돋이 봤어요? 석굴암 구경했어요? 이러면 땡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나름대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파크를 만들어놓은 공원을 조성을 해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미 가봤던 사람들도 달라진 뭔가가 있어. 그러면 또 가보게 되고 또 어린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거기 가서 구경하면서 신라가 이러이러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산교육의 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광객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 이런 첨단 기술이 신라 시대에 있었어? 오, 야, 그럼 이 지역에서 이와 비슷한 산업들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들도 생길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다양한 산업들 유치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지역 이미지 형성이나 지역 홍보 활동들이 요즘에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나고 있죠. 무분별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러한 것들을 좀 특화시켜보자, 우리. 응? 통영의 칠기, 유명한데, 칠기 같은 거, 이렇게 한번 전시 한번 해보면서, 칠기도 좀 널리 알리고, 지역 이미지도 높여보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야, 다른 데들은 다 축제하는데, 우리는 뭐 축제 같은 거 안 해? 이렇게, 무슨 시장님이나 군수님이 한번, 헛기침 한번 쿵 하면은, 밑에 공무원들이 이제 전부 다 알아서 싹 다 움직입니다.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위에 단체장이 헛기침 한번 했기 때문이야. 왜 이런 축제를 준비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뭐 말은 만들죠. 뭐 그러니까 국어책 읽듯이 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 뭐 이렇게 얘기 따박따박 하기는 합니다만 국어책 읽듯이 전혀 영혼 없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위에서 시켰으니까. 위에서 시켜서 할 수 없이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특색도 없고 관심도 없고 돈만 엄청 쓰고 이런 경우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의 고유 특색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축제가 엄청나게 생겨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또 이러한 축제라든지 이런 홍보 같은 것들이 관광객을 유치해가지고 수익이 발생을 한다고 하니까 축제나 이런 것들이 지역을 알리는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무분별한 어떤 체험 관광지 개발 이런 것들도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나아 보이게 하려고 뭐 고치고 만들고 새로 짓고 막 이러다 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죠. 야, 옆 동네는 그렇게 만들었대. 우리는 더 잘 만들자?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려고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재정이 악화가 됩니다. 빚내고 막 일부 지역들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지금. 그냥 기존의 뭐 운동 경기 같은 경우에도 경기 대회 할 때 기존의 경기장 그대로 활용해도 되는데 야, 그 기존의 경기장을 그대로 썼다 그러면 내 입장이 뭐가 되니? 새로 지어. 비슷한 규모의 경기장을 또 하나 지어가지고 엄청나게 예산을 쏟아붓는. 물론 그거를 뭐 새로 짓는 게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나쁘다고 얘기할 수만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걸 한번 지었으면 계속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경기하고 땡 치고 말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그러면 이거를 나중에 지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활용할 거야? 거기에 대한 계획들은 가지고 있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빚만 떠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한다면 그러한 것들을 지었을 때 투자가 되는 돈들 최고로 뽑아낼 수는 있어야죠. 국가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지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2008년도에 중국의 베이징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 올림픽 대회에서는요, 가장 우리나라 10위 정도의 성적을 했는데, 그 10위 성적을 거두는 데 있어서 가장 좀 감격스러운 그 모습이었던 게, 구기 종목 가운데 야구에서 금메달을 딴 거였어요. 근데 구기 종목에서 야구를 할 때 우리가 결승전에서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쿠바를 상대로 해가지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메달을 땄는데 그때 올림픽에서 9개 경기를 하면서 9개의 경기를 전부 다 이겼어요. 9전 전승을 해서 우리가 이제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잖아요. 그리고 그 베이징 올림픽을 끝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의 올림픽에서는 지금 야구가 정식 종목이 아니어서
금메달 수상자가 안 나왔습니다. 2012년도에 런던 올림픽이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마지막 금메달을 딴 거잖아요. 야구의 마지막 금메달을 딴 곳이 그 중국 베이징에 위치하고 있는 그 온나손 구장이라고 국제 경기를 할 수 있는 엄청난 대규모의 경기장을 북경이 지었어요. 중국에서 올림픽을 열라고. 자, 그 역사적인 장소를요. 지금 우리 뭐 국민들은 또 중국 사람들은 가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그 경기장을요. 싹 밀어서 흔적도 없이 없애버렸어. 중국에서. 왜? 그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더 이상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거든요. 매번 국제대회를 만들 수도 없는 거고 또 중국은요. 프로야구도 없어요. 야구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야구 경기만 딱 하고 나서 경기장을 싹 없애버렸단 말입니다. 그러지 않을 바에는 있는 걸 활용하는 자세들도 있어야 되는데 단체장들이 그냥 자기 체면만 세운다고 야 새로 지어 이래가지고 시 재정 막 중앙정부 재정 막 끌어다 쓰고 그러니까 재정 악화돼가지고 막 파산 위기에 오고 뭐 이런 지자체들 많거든요. 반성하셔야 돼요. 또 환경 파괴 문제 있습니다. 지역 불균형 문제 있죠. 발전이 되는 곳만 발전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색이 좀 많은 곳은 많이 발전할 수 있고 특색이 아무래도 없는 곳 이런 곳들은 이미지 쇄신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지역 홍보 활동이라고 하는 게 효과도 있지만 문제점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개발에 따른 지역 갈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기반시설과 지역 이기주의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 지역 이기주의에 대한 내용은 전 시간에 우리가 조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지를 않을게요. 자, 우선 상하수도 시설이나 쓰레기 처리장이나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반시설들은 이 지역의 자연과 사회 조건에 따라서 종류와 수준이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상수도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곳이 있어요. 하수도 시설이 잘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곳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시설들의 수준을 나름대로 맞춰 나가는 것. 좀 안 좋은 시설은 안 좋은 대로 더 좋도록. 그러면 여기는 그냥 다른 데하고 똑같이 시설을 해주면은 상대적으로 조금 열악해져. 그러니까 여기는 보완된 시설을 조금 더 해줘야 돼. 라고 해서 돈을 더 들여야 되는 지역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곳에서는 야, 쟤네들은 돈 많이 들여주고 왜 우리는 돈 안 들여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한 균형을 맞추는 게 상대적으로 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 간의 갈등이 유발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게 이제 지역 이기주의라고 하는 거죠. 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공동체 전체의 이익보다는 자기가 속한 지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현상을 가리켜서 우리가 지역 이기주의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게 지역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은 님비 현상과 핀피 현상이 있다.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자, 님비 현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쓰레기 매립지, 납골당, 화장터 같은 사회 혐오 시설에 자, 필요성은 인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필요성은 인정한다. 이게 문제야. 이런 시설이 옆에 들어오는 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걸 싫어한다고 해서 그걸 이기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건 나쁩니다. 그런데 일단 그러한 시설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자기 동네에서 필요한 건데 우리 동네에는 없었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반대하는,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설치하는 걸 반대하는 현상이 바로 님비 현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전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뒷뜰에도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사는데 있어봐야 사는데 아무런 지장 없는 뒷뜰에다 놓는 것도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현상이
님비 현상이죠. 다음에 핀피 현상이라고 하는 건 첨단 산업단지나 행정기관, 지하철역 같은 그러한 시설들이 필요에 상관없이 필요가 있든 없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필요에 상관없이가 문제죠. 필요에 상관없이 적극 유치하려고 하는 현상을 우리가 핀피 현상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2002년에 우리가 일본과 월드컵을 공동으로 개최를 했는데 그 일본의 월드컵을 공동으로 개최를 한 게 96년도, 그 결정이 났던 게 96년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97년도 말에 그 IMF 경제 위기를 맞게 되죠.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상당히 이제 경제적으로 좀 안 좋은 상황이 됐어요. 그랬을 때에 이 월드컵을 제대로 치를 수 있겠느냐에 대한 문제들도 고민을 하게 됐죠. 그랬는데 그때에 이제 맨 처음에 초안은 지금은 이제 원안대로 됐습니다만은 그 마포구 상암동 지역에다가 월드컵 경기장을 신축하기로 결정을 했었어요. 주경기장을. 그리고 이거는 끝나고 나서 프로축구 구단에 임대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는데 그걸 지을 돈이 없는 거야. 지을 돈이 없으니까 야 그냥 이거 짓지 말고 그 잠실에 있는 주경기장을 개보수해가지고 쓰자. 인천에 있는 구장을 지금 짓고 있는 구장을 주경기장으로 활용을 하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 인천에 짓고 있는 구장이나 잠실에 있는 주경기장 같은 경우는 이미 그 구장이 건립이 돼가지고 그 기반시설, 주변에 그 기반시설이나 상권이 전부 다 확보가 돼 있어서 거기에 뭐 또 다른 경기를 유치한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경기장까지 가지고 오겠다라는 거죠. 당시에 마포구 상암동은 어땠어요? 앞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쓰레기 매립지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어요. 지역 이미지 완전히 바닥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월드컵 주경기장 만들고 공원 조성해가지고 생태 도시로 탈바꿈하겠다라고 하는 게 서울시의 의지였는데 외환위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외환위기의 틈새를 노려가지고 각 지역에서 전부 다 자기네들한테 가지고 오려고 유치하는 유치전을 벌였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서울시장님께서 상당히 좀 강단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안 돼. 상암동에다 신축할 거야. 그러고서는 바로 착공식까지 해가지고 삽을 딱 떠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논란이 이제 싹 줄어들어 버렸는데 우리가 님비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해를 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근데 핀피 현상은요 상대적으로 이해를 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지금 노란색 밑줄 친 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혐오시설 싫어하고 유익시설 가져온다라고 하는 게 좋고 싫고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내 동네에 설치하는 거 반대. 필요성은 필요에는 상관없지만 적극적으로 유치만 하려고 드는 거.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지역 이기주의다. 내 지역만 편하면 돼. 내 지역만 깨끗하면 돼. 내 지역만 잘 살면 돼.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러면 다른 지역은 우리나라 아니에요? 다른 지역도 우리나라잖아요. 만약에 중국하고 뭐 그런 경쟁을 한다든지 일본하고 경쟁을 한다든지 미국하고 경쟁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상관없죠. 상관없는데 같은 나라, 같은 지역이라고 하면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그 단일 민족의 자부심이 있는 나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 이기주의는 반드시 타파해야 되는, 없애야 하는 그러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 간의 어떤 이해관계가 대립이 되는 지역 간의 갈등 사례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뭐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우선 첫 번째, 용담댐 건설을 둘러싼 충남과 전북 사이의 갈등입니다. 이 금강의 수자원 확보를 둘러싼 대립이었죠. 금강이 이 충남 지역에서 이제 전북 지역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충남 지역의 댐을 건설을 하면 그 댐으로 인해 가지고 수량이 줄어들게 되니까 수자원 확보를 제대로 못한다. 그래서 이 두 지역이 서로 갈등을 벌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위천공단 건설을 둘러싼 대구와 경남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대구 지역인데 위천공단, 공단을 건설을 하면 그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의 영향으로 아래쪽 낙동강 하류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 그래서 대구 지역과 경남 지역이 서로 반대를 하는 거죠. 특히 환경 보존을 해야 된다,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발과 보존 사이의 그 대립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90년대 후반에 상당히 심각한 갈등 사례가 있었다. 90년대 후반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 선거도 있었는데 대통령 후보들이 상당히 좀 심각하게 고민했던 그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다음에 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갈등이에요. 고속철도 건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고속철도의 역을 어떻게 만드느냐, 어떻게 지나가게 만드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충청북도의 오송 지역과 충청남도의 천안 지역이 서로 대립을 하게 됩니다. 왜? 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 하면요. 그 철도는 경부선과 호남선이 있잖아요. 새마을호까지는 경부선과 호남선이 대전에서 서로 갈라집니다. 그런데 이 고속철도를 만들면서 이 경부선과 호남선의 갈림길이 되는 분기점 역을 어디다가 해야 되느냐? 대전은 또 여기다가 대전에다가 하는 거는 지역 균형 발전에 맞지가 않다. 다른 지역을 골라보자. 라고 했을 때 오송은 이제 지리적인 이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홍보를 했고 천안은 역사적인 관점을 들어가지고 홍보를 했어요. 옛날부터 천안 삼거리라고 해서 천안은 옛날부터 이 분기점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컸다. 그러니까 고속철도는 이 천안에다 짓는 것이 좋다라고 말을 했고 오송 지역은 상대적으로 조금 낙후가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 발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을 조금 부각을 많이 시켰죠. 결국에는 이 오송 지역에 고속철도역이 들어오게 되면서 상당히 좀 발전을 할 수 있는 나름대로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또 그 정부 청사가 세종시로 이전이 되면서 세종시와 가장 가까운 고속철도역이 됐죠. 그래서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효과들을 보여주게 됐고 천안 같은 경우에는 이 오송과 대립도 했습니다만은 또 어디와도 대립을 해요. 아산 지역하고 아산시하고도 대립을 했어요. 천안에 고속철도역이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천안과 아산의 중간 지역쯤에 있었단 말이죠. 역의 이름을 천안역으로 할 것이냐, 아산역으로 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천안시와 아산시가 서로 또 대립을 했습니다. 그 이름 좀 어떻게 지으면 어떻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그 이름 가지고 싸우다가 두 지명의 이름을 동시에 다 쓰기로 했죠. 그래서 KTX 그 고속철도역이 천안 아산역이에요. 천안 아산역. 그 경상북도 지역의 김천과 구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천역에서 조금 더 내려간 쪽에 역사를 만들었더니 그 김천뿐만이 아니라 김천 옆에 붙어 있는 구미시에서도 우리가 구미역으로 할래, 김천역으로 할래 서로 싸우다가 이제 김천 구미역으로 이름이 정해지게 된 거죠. 이름을 같이 넣어줘야지만 이제 갈등이 조금 줄어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우리 이름을 앞에다 안 넣어주고 뒤에다 넣었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경주시와 울산시 사이의 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주에다가 역을 놓을 것이냐, 울산에다가 놓을 것이냐. 경주는 관광객들이 많이 와, 울산은 뭐 광역시야, 뭐 이렇게. 결국에는 이제 울산에 고속철도역이 들어서게 됐죠. 그래서 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역을 어디다 둘 것이냐에 대한 갈등 문제가 상당히 조금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인접 지역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 뭐 앞으로는 이러한 대립의 요소들이 상당히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지역 간의 갈등뿐만이 아닙니다. 국가 간의 갈등도 나타나요. 그래서 물자원 개발이나 수질 보존에 따른 어떤 그 비용이 서로 다른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갈등이 생기게 된다. 그러니까 강상류는 A 국가, 강하류는 B 국가 이렇게 되면 이제 강상류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가지고 하류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또 오염물질이 국제적으로 이동이 되면서 갈등이 나타나는 거, 뭐 산성비나 황사 같은 거, 뭐 우리는 황사의 영향을 계속해서 많이 받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은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다음에 이제 남북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남북 문제. 남북 문제라고 하는 건 남한과 북한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지구를 놓고 봤을 때 지구 전체를 놓고 보면 지구본에서 적도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영도인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북쪽을 북반구라고 얘기를 하고 아래쪽을 남반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보통 이 북반구 지역은 선진국이 상당히 많아요. 선진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고, 남반구 지역은 개발도상국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좀 부강하죠. 개발도상국은 상대적으로 조금 경제적으로 좀 뒤처져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동남아시아 국가들,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대표적이고 있고 아프리카 국가들 뭐 전부 다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북반구 쪽은 뭐 미국도 있죠, 유럽도 있죠.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발달이 된 나라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 양상들을 가리켜서 지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남북 간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북반구와 남반구 사이의 경제적인 격차, 이로 인해서 발달하는 문제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남북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 간의 새로운 갈등이기도 해요. 한 10년 전쯤에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의 공무원들이 전부 다 모여서 국가의 어떤 운영, 국정 운영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회의에서 아주 젊은 영국의 공무원 한 사람이 인터넷망을 활용해가지고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국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막 열심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그 토론에 대한 반박을 하는데 아프리카 쪽의 사람이었어요. 국가는 제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아프리카 쪽의 사람들이 딱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는 선진국의 입장이라는 거죠. 개발도상국에서 우리 같은 나라도 인터넷을 쓰려고 하면 인터넷을 전 국민들이 쓰지 못한다. 우리는. 인터넷도 정말 꼭 필요한 데에서만 쓸 수가 있다. 마치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유선전화 많이 쓰면서도 국제전화 잘 안 했던 것처럼 인터넷을 쓰려고 하면 정말 특정한 곳에 가야지만 정말 느려 터진 인터넷을 겨우 쓸 수 있는데 그 인터넷망을 활용해가지고 뭐 전 국민한테 서비스를 하자고? 그거는 개발도상국의 현실을 너무 외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했던 걸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남북 문제의 한 예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같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갈등 상황에 놓여 있는 경쟁 당사자들이 서로 동반자 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자세,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그러한 방안들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당사자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힘이 센 쪽이 약한 쪽을 무조건 찍어 눌러가지고 해결을 하는. 그건 해결도 아니에요. 그냥 제압하는 이러한 식의 해결은 올바르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자원을 이용하고 배분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이익이나 내가 살고 있는 국가의 이익만 우선시할 게 아니라 효율성이나 형평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가 있어야 되고, 또 지역 간의 조화와 절충을 통해서 입지를 선정한다. 그러니까 서로가 더 상승할 수,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서로 같이 모색을 해야지, 우리만 같이 살고 나만 살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는 올바르지가 않다. 지역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고 국가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과 녹색성, 저탄소 녹색 성장, 뭐 이런 개념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지역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추구해야 될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지금 우리가 이제 세 가지의 예를,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세 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잘 기억을 해 두시죠. 지속 가능한 개발, 전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던 바가 있어요. 이거는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한다. 굉장히 좀 어렵게 해놨는데, 자, 발전의 가능성이 이만큼이 있다라고 하면 개발을 현재 세대가 이만큼만 하는 거예요. 요만큼을 남겨두는 겁니다. 후손들도 개발을 할 수 있게끔. 후손들도 이만큼을 개발을 하고 요만큼을 남겨두는 거죠. 그 후손들도 개발을 할 수 있게끔. 또 그러면 요만큼만 개발을 하고 또 요만큼을 남겨두는. 이렇게 개발의 여지를 계속해서 남겨서 그 후손들도 계속 개발을 해서 개발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게끔 만드는 개발. 이것을 우리가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왜 이러한 개발이 필요하냐? 무분별하게 막 개발을 하게 되다 보면 자연환경, 특히 생태계의 자정 능력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결과들을 가지고 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도 깨끗한 환경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개발이 이루어져서 생태계도 보존하고 자연의 자정 능력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가는 그러한 개발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발 과정에서 오염 예방이나 관리를 통한 어떤 생태계 보전,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고, 또 자원의 순환 가능 범위 내에서 개발을 해야 된다. 또 사회적인 측면이나 정치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 뭐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고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처음으로 이야기했던 게 리우 환경회의입니다.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렸던 리우 환경회의에서 이러한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을 했어요. 이때의 그 내용을 우리가 아젠다 21, 의제 21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이 아젠다 21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이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고 하는 건 시험 문제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여태까지도 계속해서 많이 나왔었고, 특히 또 그 교육과정 개편이 되면서 새로 교과서가 만들어졌을 때 이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부각이 된 만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개념은 좀 익혀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탄소의 발생 비율을 낮추는 친환경 성장을 이루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지속 가능한 개발과 마찬가지로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왜 그 대중교통 같은 거 타면요, 지하철 같은 거 타면 뭐 대중교통을 이용한 당신이 뭐 소나무 몇 그루를 심으신 것과 똑같아요. 뭐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얼마만큼 줄이셨습니다. 뭐 이러한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 저탄소 녹색 성장과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그만큼 화석연료 사용이 줄어들고 배기가스 배출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푸른 우리가 계속해서 그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친환경적인 요소들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탄소 발생량을 줄이게 되면 기후 변화나 환경 훼손이 줄어들게 되면서 환경이나 경제 모두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대개 그 가솔린 엔진이나 그다음에 뭐 디젤 엔진 사용하면서 휘발유나 경유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즘에는 어때요? 뭐 하이브리드 카가 나온다든지 전기차가 나온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서 탄소 발생 비율을 좀 줄이는
그러한 효과들을 가지고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끝으로 생태관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생태관광. 이 생태관광이라고 하는 건 기존의 관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화훼손이나 생태환경의 악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제시가 되고 있는데, 자연환경 보전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생태관광의 개념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양한 지역 변화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각 지역들이 저마다의 특징을 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죠. 근데 그러한 노력들이 자연과 한데 어우러져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정말 진정한 의미의 지역 개발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나왔던 내용들이 같이 있었던 만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습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